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팍스넷 뉴스 금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게 되는 디지털 사회, 데이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만큼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8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마이 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 데이터가 바꾸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시기를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한 팍스넷 뉴스의 이승우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승우 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팍스넷 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례없는 전염병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공공, 소비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이 금융 및 실물자산, 소비 행태, 의료 기록 등을 하나의 기업에 제공하면 그 기업으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이데이터가 정착되면 개인들의 삶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금융회사는 금융산업 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과 IT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했던 금융회사는 빅테크, 핀테크 기술 업체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이제 그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테크 회사들은 금융과 비금융의 장벽을 허물며 일단 금융시장의 매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금융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도 끊임없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럼이 금융회사와 테크기업의 경영과 전략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팍스넷 뉴스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언론으로서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강연에 나서주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님, 그리고 한동안 KB금융지주 디지털 플랫폼 총괄부사장님, 그리고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R&D 본부 상무님, 신중희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사업개발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데이터 경제와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주영 과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영 과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정책과정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직접 다루는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을 맡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주영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가 나온 게 1985년입니다. 그 백투더퓨처에서 30년 전과 30년 후로 왔다 갔다를 하는데요. 백투더퓨처에서 갔던 미래 그 30년 후가 2015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6년 전입니다. 그 백투더퓨처 2에서 201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요. 자동차가 날아다닐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틀렸죠. 그건 틀렸습니다. 근데 무인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지문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지만 지문으로 결제하는 다양한 인증 수단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하는 것을 언젠가는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잘 구현되는 부분이 데이터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나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뭐 2010년대 후부터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기말 하몬이라는 라이트 노벨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자기 손목에 어떤 칩을 심으면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음식, 최적화된 의료, 그래서 최적화된 헬스케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또 수명이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료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런 의료 마이데이터가 이제 출범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범한 영역이 금융 쪽의 마이데이터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 의료나 유통 그리고 공공 마이데이터까지 다양한 영역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금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 경제와 금융 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융 쪽에서 먼저 데이터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속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지역별 연평균 데이터의 증가율입니다. 중국이 41.9%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41.9%의 데이터 증가율이라는 것은 뭐 GDP나 어떤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근데 데이터라는 것이 무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떤 시장 가격이나 어떤 밸류로 다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급격한 생산량의 증가는 어떤 경제적 임팩트를 가져오게 되겠죠. 중국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35%, 31%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도별 생산량을 보시면 2020년에 50제타바이트라는 엄청난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바꾸게 될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산업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작습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산업의 비중은 제일 큰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도 GDP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이 데이터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23%에 달합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직은 데이터 산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시장은 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무려 23배나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의 특징,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에 의한 성장입니다. IBM의 CEO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원유라고 말하는 것은 하도 많은 사람이 말해서 클리셰 같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미국의 생산성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을 맥킨지가 분석을 해봤는데 2020년까지 연간 3,250억 달러 이상의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혁신 성장뿐 아니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데이터라는 것이 특정한 주체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었죠. 또한 금융기관들도 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죠. 이것이 데이터가 전체 국민에게, 전체 사회에게 개방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도 열린 정부, 오픈 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오픈됨으로써 기존 비즈니스 영역이 이렇게 해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열리면서 그 업을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그 경쟁이 또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에 관한 직종 수요가 2017년에 36만 개에서 20년에는 272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의 직업 선호를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겠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 그 직업 선택하는 난이 있는데요. 그 선택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 분류표에 있는 이제 직업을 써내야 합니다. 그 중에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이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 어떻게 포용적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장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왼쪽 표는 그 중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신이 이제 판매한 주문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들 그 주문 그 상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의 신용도, 그리고 상거래에 참여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결과를 보여준 것인데요. 가운데 까만 선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신용도 구분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저 왼쪽 위에 가장 높은 선, 파란 선을 보시면 주문 정보를 활용한 신용 평가입니다. 이것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들을 아주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그 자신의 담보 가치와 대출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왼쪽은 그 담보 대출인 경우입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 가치,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담보 대출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대출이 어떤 쪽에 이루어지냐면 담보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담보를 가지지 않고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젊은 분들, 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 분들이 돈을 불리기가, 그리고 금융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신용대출 부분을 보면 부동산 가격과의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를 통한 대출보다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정보를 통한 대출이 좀 더 공평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금융이 포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을 한 것입니다. 주로 마케팅이나 세일즈 파트에서는 리베뉴 인크리싱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매뉴팩처링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는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이제 핵심이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AI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리즘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AI의 그 성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데이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경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10이다 11이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는 또 이제 데이터나 어떤 IT 쪽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선정 결과가 한 5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금융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융 분야가 빅데이터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금융 분야의 정보의 양과 질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들을 많이 보시면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융 분야의 데이터는 매우 정제되어 있습니다. 정제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영역 데이터들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마이데이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병원 의료 기록들이 전부 다 머신 리더블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양과 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금융 분야의 유리한 점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나 ICT, 유통업 이런데 이런 이제 정보들이 금융 분야와 결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결합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금융 분야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딴 쪽 데이터를 붙이게 되면 시너지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랑 ICT 간의 M&A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보호의 관점입니다.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늘 그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잖아요.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 역시 상시 감독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그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감원에서 감독하는 거 말고도 자율규제기구의 감독까지 정보 부분에서는 3중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좀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에 따른 겁니다. 데이터의 이런 특성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초반에는 이제 서비스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맛을 들리면 그 서비스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락인 이펙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정보들이 그 플랫폼에 집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이 이제 그 테크 기업의 핵심은 혁신인데 오히려 독과점으로 인해서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 후생도 감소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네트워크 효과와 가치 측정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이 이제 데이터 활용에 비해서 정보 보호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 정책을 할 때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이 첫 번째가 공정 경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정보 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해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산업 빅데이터 생태계를 저희가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축인데요. 개방, 활용, 결합, 공유. 이 네 가지 축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가운데 보시면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정책이 아무리 뭐 AI 그리고 이제 뭐 머신 리더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한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3법 개정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GDPR에서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GDPR을 참고했습니다. GDPR은 이제 유럽의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 그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따온 것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 정보의 개념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데이터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익명 정보와 실명 정보입니다.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었고 법에 그 규제가 없었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익명 정보의 문제는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패널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을 할 수가 없었죠. 반면에 실명 정보는 이게 누구 정보인지 알기 때문에 데이터를 붙일 수도 있고 시계열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의 약간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가명 정보입니다. 가명 정보는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 데이터에 어떤 꼬리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박주영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박주영이라는 것을 뭐 ACBD 뭐
물음표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 정보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나 패널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GDPR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보호입니다. 정보 보호에서는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입니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정보가 어떤 이제 기계적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됐다면 바꿀 수도 있는 권리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동권은 나의 정보가 특정한 플랫폼에만 모여 있는 것이 자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딴 데로 옮겨 쓰는 게 편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내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로파일링 대응권입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험료 산정이라는 것은 내 정보가 보험회사의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자동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산정이 됐나요? 물어보면 주행 습관을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틀렸습니다라고 답이 나오면 보험료를 이제 좀 변경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의 또 한 가지는 나의 주행 습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도 알 수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보 이동권입니다. 정보 이동권은 고객이 예를 들면 그 보험사에 내 정보를 다른 플랫폼에 말하자면 마이데이터 회사에 넘겨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보험사에서 이 플랫폼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그 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보험 상품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보험사에 있는 어떤 축적된 정보를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이용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의 첫 번째는 데이터 개방입니다. 데이터 개방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냐면 먼저 신용정보원에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은행들과 뭐 저축은행 이런 금융기관들이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A라는 은행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대출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은행엔 대출이 없는데 B 은행에 대출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의 한도를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액이 여러 은행의 대출액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 평가를 하거나 대출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그렇게만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익명화했습니다. 익명화하게 되면 그 개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220만 개의 개인 신용 정보를 연구자들과 핀테크 기업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신용정보원에는 개인 신용 정보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기업 신용 정보도 있고요. 또 보험 신용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익명 처리해서 신용정보원 그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그 정보의 바다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신용정보원에서 출발을 했고 금융결제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정보는 독특한 정보인데요. 신용정보원의 정보가 어떤 스톡 개념의 정보라면 금융결제원은 결제라는 플로우 개념의 정보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정보를 분석하고 싶다 이러면 금융결제원의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부 익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이나 해킹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 개방인데요. 금융위 산하 기관들 그런 기관들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공공 데이터 개방의 힘을 우리가 언제 느꼈냐면 그 마스크맵 할 때
느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심사평가원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평가원에만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쉽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사시지만 우리 정말 마스크 사기 어려웠잖아요. 그때 마스크 맵이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이게 정부가 했으면 이렇게 빨리 못했을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민간 업체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마스크 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은 실제 정보를 그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서 연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를 사오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데이터 거래소의 장점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진 사람에게 약간 이제 데이터를 이제 피팅을 하거나 이렇게 좀 데이터 마이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가진 사람과 쓰는 사람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이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그리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2월 1일 기준 조금 지난 기준인데요. 거래량이 1,149건이 거래되었고 이제 유료 거래가 9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소에는 유료 데이터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받으실 수 있는 무료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데이터 거래소 금융보안원의 데이터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결합입니다. 이제 그 가명 정보 개념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명 정보의 개념이 가장 이제 꽃을 피우는 부분이 데이터 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명 정보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붙이고 세 개의 데이터들도 붙여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카드 이용 정보랑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여행이나 관광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내가 어디에 어떤 사업을 개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자영업을 차리려면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발품을 팔아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타겟팅해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위치나 영업 행태 이런 것을 결정하면 좋겠죠. 이런 데이터 결합은 현재 금융보안원 그리고 신용정보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나 다 데이터 결합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결합이라는 게 워낙 이제 정보 유출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기관들,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생태계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데이터 업계는 어떤 회사들이 있었냐면 주로 CB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CB, 기업 CB들이 데이터 업계에 있었는데 이런 이제 CB들 말고 좀 더 작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뉴 플레이어들을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금융 CB입니다. 뭐 아까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 사례도 봤지만 금융 정보가 아닌 비금융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금융 거래는 많이 안 했는데 뭐 통신료는 잘 내고 있어. 그러면 금융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줘야 될까? 뭐 보통은 팀파일러라 그래서 중간 정도 신용 등급을 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용도를 뭐 은행을 조금 체크카드나 이런 걸 거래를 하고 나서야 은행이 이분들을 믿고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통신료 납부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이분은 정말 뭐 하루도 안 틀리고 통신료를 잘 내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금융거래를 터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금융 시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금융 시비는 핀테크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한 5억 원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일반 시비는 5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요거는 이제 핀테크 기업들 진입을 위해서 좀 낮췄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시비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사는 잘 될 수 있어요. 장사는 잘 되지만 담보는 없다. 그러면 여기 대출이 또 안 되거든요. 대출이 안 되면 제일 어려운 점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운영자금 조달할 때 주로 이제 뭐 말하자면 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점잖은 용어로 할인인데요. 그 할인은 어디서 하냐면 이제 주로 대부 업체죠. 대부 업체라기보다는 그 이제 어음 할인하는 이제 업체인데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는 대부 업체가 되죠. 그 업체에 가면은 그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운전자금을 이제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할인율을 감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뭐 그러면 은행도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은행이 할인을 해주면 그 이제 금융기관만 넘어서도 이제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 시비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인 사업자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이제 평가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네이버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들의 이제 그 영업 상태를 보고 네이버 쪽에서 좀 이제 미래에셋이랑 제휴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도 나왔고요. 그런 이제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활용 쪽만 강조를 하다 보면 정보 보호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먼저 이제 국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하고요. 가명 정보를 이제 만약에 재식별을 했다. 그럼 재식별을 하면 과태료를 5천만 원을 받게 되고 이게 고의라고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해서 개인정보보호 가버넌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서와 상시평가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서는 여러분 동의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 문제가 결국 인폼드 콘센트의 문제입니다. 내가 동의는 다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좀 비주얼하게 바꾸고 나의 동의가 나한테 내가 이걸 정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 동의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하는 동의 등급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애 있잖아요. 빨간애는 잘 봐야 되는 거죠. 초록색 이런 동의 부분은 뭐 이제 늘 하시듯이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쓰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쓰실 때 항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명확하게 동의하는 것과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기 위한 이제 정보 동의서 개편이 있고요. 정보보호 상시평가라는 것은 이 정보보호가 금융기관이 얼마나 정보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이건 3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평가 그리고 이제 자율규제기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같은 곳에서 평가하는 거 그리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적극적인 정보 주권의 행사입니다. 정보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홀로 있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고 아무도 나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에서 정보 주권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되면서 내가 나를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뭔가를 동의해서 내 정보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가 안 싶은가 나는 내 정보 알려주고 이 서비스를 하고 싶어 아니면 이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내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그게 동의권과 내 정보 삭제권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경제에서는 이 두 가지 단계를 좀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의 정보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정말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동의를 한다는 것은 A라는 플랫폼이 내 정보를 쓸 건데 동의해줘. 이건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정보 주체가 A라는 플랫폼에 가서 내 정보를 B로 이동해줘. 아니면 C로 이동해줘. 아니면 지워줘. 이런 거. 그리고 왜 내 정보를 네가 이렇게 썼니? 이런 식으로 평가했니? 이런 걸 설명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정보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수단이 마이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정보 주권의 수호자 그리고 내 손 안에 금융 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진 것을 마이데이터 앱이라는 한 가지 플랫폼에 쫙 모아서 보면 내가 은행 계좌에 내가 예금이 얼마 있고 대출이 얼마 있구나. 근데 대출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달에 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이너스가 나게 생겼네. 그리고 보니까 보험이 보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 아니면 너무 조금 들었다. 그래서 보험이 얼마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자산이 너무 예금이랑 대출 쪽에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 정보까지 볼 수 있으면 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와 연결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그리고 나의 이제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 보니까 이쪽 보험이 좀 모자라네,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천해줄 수 있는 거고요. 뭐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인 줄을 인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처럼 내 정보를 긁어가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멀티팩터 인증을 해주고요. 그래서 정보 주체가 금융회사에게 정보 범위나 API 규격 이런 거 암호화 이런 것을 딱 맞춰가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저희가 이번에 허가를 했지만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보안 기준입니다. 보안 기준은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제 자본금을 5억까지 내려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시큐리티 부분은 금융회사랑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엄격한 보안 기준이죠. 이제 본인이 인증해서 정보를 옮기고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체에 이제 어떤 보안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이 마이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핀테크 회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나 어떤 서비스 형태 이런 거 API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원에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쟁점 이제 기사를 좀 보셨을 텐데요. 주문 정보입니다. 주문 정보가 신용 정보에 포함되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났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자세히 설명은 많이 못 드렸지만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용 정보의 정의에 보면 상거래 행위에 따른 상거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이런 것은 신용 정보에 포함되고요. 이게 포함되는데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도 판단에 필요하냐? 저희가 앞에도 예를 들었지만 주문 정보는 신용도 판단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통적인 신용 평가는 이제 금융 정보만 가지고 신용 평가를 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금융 정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 신용 평가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거의 핵심이 주문 정보입니다. 그래서 유통 정보를 활용할 경우에 승인율이 7.5%나 늘고 승인자의 불량률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마 신용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가지고 개인 신용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죠.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를 보게 되면 소비 행태나 소비 성향을 분석해서 특화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상품을 자주 구매했다 그러면 환율 우대나 여행자 보험 이런 이제 관련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교육 상품을 자주 구매했다 그러면 교육에 특화된 카드라든가 교육 관련 보험 이런 거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 항목을 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출을 보면 이 부분은 고정이구나. 이 사람은 이 영역은 더 이제 금융 쪽으로 투자나 이제 저축 쪽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 지출 항목을 추정해 가지고 소득, 소비, 저축, 투자 설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용 정보인 것은 맞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걱정이 뭐냐면 이거 유출되면 어떻게? 내가 A라는 이제 그 이커머스 회사에서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상품을 샀다. 그거를 내가 물론 내가 이동권을 행사했지만 다른 플랫폼으로 옮겼을 때 유출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범주화 시켰습니다. 12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제 범주화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범주화를 좀 더 작게 할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있지만 12개 정도 카테고리를 하더라도 뭐 신용평가나 개인의 맞춤형 상품 추천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마이데이터 시행의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첫 번째는 정보 주권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권리에서 적극적인 정보 이동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보가 한눈에 이제 한 앱에서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 이 정보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그러면 이제 지시를 해서 정보를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정보가 내가 주문은 했지만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이커머스 회사에 있다면 삭제를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결정한 마이데이터 앱에 딱 가져갔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워야지. 그러면 오늘 깜빡 잊어버렸어. 지워야지 하고 잊어버렸지만 그 앱에 내일도 들어가고 모레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지우자. 그러면 그 다음 날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들어가는 앱에 그 정보가 있다면은 잘 지우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정보 독점의 해소입니다. 이제 정보라는 것이 예전부터 항상 어떤 정보 허브에 집중이 돼 있죠. 국가라든가 큰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 그 사회 전체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이제 나의 정보가 A라는 은행에 있는데, 뭐 개인이 나는 그 은행보다는 뭐 어떤 플랫폼에서 내 이제 금융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그 정보들이 그 플랫폼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독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은행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라는 이유로, 국가라는 이유로 그 정보를 독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독점이 해소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이 마이데이터가 마이데이터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시작된 오픈 뱅킹, 그리고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도입될 마이페이먼트와 연계돼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연계되면 결국은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요. 어려워지지만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득권이 아닌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허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월까지 이제 1차 본허가가 다 됐습니다. 28개 기업이 허가를 받았고요. 아직 좀 심사 중인 회사들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은 4차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3월에는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3월에 2차 허가를 접수를 받고 또 한 3, 4개월 정도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오늘 이제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 플랫폼 총괄 부사장님께서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금융업의 변화와 KB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동환 부사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동환 부사장님은 KB국민은행 디지털 금융그룹 전무와 이 디지털 혁신 총괄을 거쳐서 현재는 KB금융지주 디지털 플랫폼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었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예, 그 KB금융지주에서 그 디지털 플랫폼 담당하고 있는 한동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팍스넷 이렇게 금융포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또 제가 그 뭐 이 디지털 플랫폼을 총괄하고 있지만 또 금융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 과장님한테 이렇게 포괄적이면서도 디테일한 또 그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마이데이터 업, 그다음에 뭐 개인 신용 정보업 이 관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박주영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를 좀 분명하게 미리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금융업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 한국에서 훨씬 더 이 빅데이터 빅테크 그룹들의 이제 금융 진출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이데이터 부분이나 오픈 뱅킹이나 아까 우리 박준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자금융거래법 여기에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희들이 테크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많이 이제 풀어주고 활발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기존의 저희 금융 회사들이 스스로 혁신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더 외부에 아까 매기 효과라고 우리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매기 효과를 확실히 주는 뭐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오면서 이 금융 산업이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은행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꼭 제가 뭐 KB금융그룹에 있지만 전체 뭐 그 금융권, 은행권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공유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 부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은행 또는 이 금융 지주에 몸담은 지 뭐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단 하루도 급변하는 무슨 환경, 혁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산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지원 과장님께서 그 백투 더 퓨처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봐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아까 뭐 데이터량 쌓여 가시는 걸 보셨을 텐데 뭐 중국 같은데 40몇 % 성장률 이런 걸 보셨을 텐데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게 빠르면서 경쟁하는 어떤 대상도 그동안은 저희들이 뭐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이런 쪽을 이제 늘 쳐다봤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보고 또 글로벌의 DBS 이렇게 이제 JP모간 이렇게 잘하는 이제 금융회사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경쟁이 모아지는 게 이제 플랫폼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뭐 금리라든지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금융 콘텐츠로 설명하는 서비스 같은 걸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UI UX 우리 그 테크 기업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들의 이제 경쟁, 특히 이제 속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잘하지 않던 부분, 그러니까 역량을 많이 쌓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빅테크하고 은행하고 게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아까 그 우리 박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 게임의 승부는 고객 중심으로 정말 할 수 있냐 서비스를 그게 이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금융업을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 KB에는 이렇게 자산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쓰고 계실까? 아까 여신 그 한도 때문에 여신에 관한 정보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정보 공유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고객님의 전체 거를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의미로 이번에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되면서 데이터업이 되면서 그 부분이 훨씬 좋아졌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회인 거죠. 근데 하나는 뭐냐? 기회는 기회인데 경쟁이 아까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쟁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위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 항상 이제 위기하고 그 기회는 같이 오는 거니까 이 기회를 잘 못 살리면 아까 그 저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나오면 어떤 게 딱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잘 쓰는 건데 좀 낯선 지역에 가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될 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몇 번 방문했는지.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하고 같은 분들이 많이 방문한 음식점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잘 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하고 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이데이터업이 의미하는 그 어떤 경쟁, 그 경쟁 뒤에 나오는 승자와 패자의 어떤 선명한 그 나뉜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이게 기회이지만 위기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회와 위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승부가 이제 날 때 승부처를 한 몇 가지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고객 접점에서 고객님들이 편리한 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훨씬 편리하다 이런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존 그 금융 회사들도 내부 채널 혁신,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뭐 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요한 플랫폼 위주로 이걸 정비를 해서 앱은 많은데 서비스는 많은 거죠. 고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느낌이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요 내부 채널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하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태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은행 혼자 하나의 금융그룹 혼자 그 아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합종 연행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뭐 빅테크를 너무 경쟁으로만 봤지만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낼 때는 테크 아까 우리 이승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핀테크와 빅테크와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통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API란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자기 안에 한 통에 다 넣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다 보면 이 API에 관한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데이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고객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드리는 건데 그게 되려 그러면 인증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갈 때 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키가 쉽게 노출되면 집이 뚫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고객들을 보호하고 마이데이터업을 잘 하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출입구 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우리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은행이 모바일 인증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빅테크들하고 인증 사업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승부처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접점에서 고객님들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거였고 두 번째 승부처는 이제 상품 결국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의 정보를 모아서 서비스를 잘 하는 이유는 바텀 라인 저희들도 이제 그 밸류를 내야 되니까 고객님한테 드리는 밸류보다 그 고객님의 밸류를 드리고 저희 코스트는 커버하는 어떤 적정한 이제 수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상품 판매라는 게 이제 반드시 이제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에 죄송합니다. 그 동안의 상품 경쟁력은 뭐 예를 들면 대출 같으면 금리, 그죠? 예금도 금리 이런 이제 단일한 어떤 기준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안 되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그 상품을 다 이해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혜택도 꼭 그게 금전이라는 형태 이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리브엠이라고 이동통신 그 가상 이동통신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드린다든지 금리 말고 추가로 요즘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용량을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어떤 그 상품 혜택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보험 같은 거는 간단한 거는 쿠폰으로 이렇게 제가 제 딸이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제가 딸내미한테 그냥 그 쿠폰을 쏴서 메신저로 그럼 딸이 그걸 쿠폰을 받아서 바로 누르면 보험이 가입이 되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이 상품을 소비하는 그런 경험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다 첫 번째 고객 편이 아까 두 번째 상품 판매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이게 승부가 갈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게 as is하고 to be는 개념적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반드시 as is로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to be로 많이 가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민은행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고객님을 관리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까지 데이터를 다 받아서 공공 데이터 다 받아서 굉장히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상품 하나 펀드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그분한테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보험이 필요하면 보험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고객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상품을 설계하고 제안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과거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드렸다 그러면 이제는 좀 미래에 이 고객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뭔가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다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트랜잭션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고객님을 관리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좀 제가 영어를 썼는데 고객님한테 먼저 제안도 하고 정말 고객님하고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승부처는 제가 오늘 꼭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빅테크가 은행하고의 승부에서 조금 유리할 거다라고 다 보시는 이유가 첫 번째 고객 접점에서의 편리함이 위주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로운 상품 경험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뱅크의 26조 적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상품의 경험 그게 두 번째 아까 있었고 그 두 개를 보다 보니까 기존 은행들이 이걸 잘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산 관리는 지금 저희가 우량 고객 이런 부분에서의 자산 관리는 기존 이제 금융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은행들이 약간 또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일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그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그 플랫폼들이 지금 오늘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님한테 책임을 져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마이데이터 관련되는 그 설문조사했던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한 걸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고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많이 줬는데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말 나한테 혜택이 되는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열쇠 잘 자물쇠로 잘 잠그고 고객님한테만 열쇠를 드리는 그런 이제 보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돼 있는데 크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P2P 쪽 이게 이제 개인 간에 뭔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플랫폼의 책임인가 그 P2P라는 서비스를 올린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책임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님들은 중개하는 분들을 보고 이제 들어간 건데 중개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단지 광고만 해줬을 뿐이고 그 P2P 대출의 핵심은 그 P2P 대출 서비스 하는 데야 이런 논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플랫폼의 책임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 건 아니지만 와이어카드라고 이제 이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핀텍이었고 한때 이 와이어카드라는 이 지급 결제하는 핀텍 회사인데 이 시가총액이 도이치뱅크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정도로 되게 이제 잘 나가던 핀텍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에 이제 회계 부정 이런 걸로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여진이 유럽에서는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이제 우리가 혁신을 할 때 혁신하는 플레이어들을 너무 이쁘게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선설, 성악설 이거 하기 전에 하여간 규제는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규제는 제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혁신의 어떤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 와이어 카드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경쟁에서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승부처는 책임질 수 있는 플랫폼인가, 고객님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 저희 은행들도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나 핀테크, 빅테크가 잘 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이라이트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묶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고객 접점 부분은 빅테크가 좀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이 빠르게 기술, 그다음에 뭐 매기 효과, 거기서 우리가 은행이 크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할 거가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고, 상품 판매 자산 관리는 조금 이제 그 기존 금융에서 은행 쪽이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뢰와 책임 부분은 아직 이제 기회가 있다. 그래서 빅테크하고 기존 금융사가 경쟁을 할 때 이 크게 4개 꼭지, 뭐 3개 꼭지로 본다 그러면 하여간 그 은행들이 또는 기존 금융회사가 역할을 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철학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순위가 분명해진다고, 굉장히 투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이데이터업이 너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는 오해를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디지털 세대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인 지금 서비스를 기획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채널 연계는 빅테크 그룹이 갖고 있지 못한,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 지점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연계를 저희들이 굉장히 잘 하겠다 하는 거고요. 서비스 혁신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여러분들 잘 이제 모르실 텐데 저희 국민은행은 이미 2016년 9월부터 마이머니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 20개 뭐 포함해서 지금 약 87군데 기관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 고객님들이 자기 기관을 등록을 하시면 다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국민님은 총 자산이 금융 비금융 합해서 지금 한 2억 80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짧게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마이머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통합조회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내역도 카드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지출 내역을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보여드리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BZSR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부자 사람,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분한테는 이렇게 이제 부자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규모하고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항목들로 지금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출도 어느 부분을 좀 더 아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출도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목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돈을 좀 아껴보자, 한 달에 얼마씩.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돈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도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일 뭐 좀 잘하고 있는 게 내집 마련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관련된 시세나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얼마 기간 동안에 주택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연금 이런 의미에서 미래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아까 우리 박주영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개 사업자 중에 저희 KB금융그룹에서 KB카드하고 저희 은행하고 2군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API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아마 보여지는 거는 지금 마이머니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 관점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 8월부터인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그냥 예시적인 겁니다. 이게 뭐 이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고 하면 제가 오늘 포럼에서 저희 비밀한 정보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마련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지금 핵심 고객님들은 50대 이상 고객님들입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많은 밸류를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 해드리는 게 우선이다. 확장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을 확실히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자산 관리는 자꾸 돈을 모으게 합니다. 돈을 모아라, 상품 가입해라, 모아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얼마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얼마 쓰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만 남겨놓고 이 정도는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어큐뮬레이션이 이제 축적이라 그러면 디큐뮬레이션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자산을 풀어서 이제 줄여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드리겠다 하는 게 제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하나 예시적인 겁니다. 연말정산 지금 보면 이 상품 가입하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혜택을 봅니다. 뭐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는 개별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실 때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 얼마까지 환급이 될지를 좀 정밀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해서 이건 좀 재미적인 요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란 것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이제 저희 그 스타뱅킹 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고 또 우리 저희 콜센터, 요새 스마트 컨택 센터라고 하는데 콜센터를 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인게이지먼트라 그랬는데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예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상담을 한다든지 훨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을 유연하게 연결해서 고객님들한테 꼭 고객님들이 필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마지막은 저희들이 지금 그 인공지능 AI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구글의 지식 그래프 개념을 가져와서 구글의 지식 그래프는 이제 보편적인 걸 다 갖고 있는데 금융에 관한 한국어로 된 거는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제 연관된 고객님들이 잘 개념을 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 뭔가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고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이런 맥락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던진 거다. 그래서 맥락을 찾아서 그냥 다 알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보다 훨씬 얘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답을 하네. 그런 관점에 저희들이 기술을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계를 해서 많이 똑똑해졌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향점은 우선 데이터를 통합해서 고객님한테 맞춤 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고객님의 마음을 얻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얻으면 저희 은행업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의 트랜잭션 위주의 은행업이 아니라 정말 고객님이 인게이지먼트, 고객님하고 되게 심도 있는 고민을, 인생의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은행업으로 진화를 할 거다. 금융업으로 진화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담당한 임원으로서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을 이제 작년에 우리 윤종규 회장님께서 재연임이 되시고 난 뒤에 출근할 때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포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윤 회장님이 제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KB금융그룹이 넘버원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넘버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있는 생태계에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고객님들의 정보를 정말 안전한 근거에 잘 모으고 오로지 그걸 열어볼 수 있는 키를 고객님한테 드려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게 기반이 됐을 때 안전한 저희들의 그런 플랫폼 위에 여러
파트너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고객들도 모여들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을 하나씩 하면 플랫폼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키워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면에서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지식 그래프 같은 그런 AI 이런 기술들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API가 잘 돌아가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 저희가 돌아가야 되고요. IT가 그런 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면에서는 아까 제가 좀 혁신적인 상품과 상품을 구매하는 경험들을 고객님한테 드릴 거고, 이제 조직도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뭐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IT 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비즈 직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부서로 만드는 플랫폼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까 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승부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잘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막 시간이 너무 제가 어떤 페이지에 많이 써서 제가 27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허락받은 시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냥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빅테크에게나 은행에게나 이번에 마이데이터 부분은 정말 위기이자 기회다. 그래서 아까 빅테크의 그 박주영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독점으로 가서 혁신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큰 이제 테크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풍이 불어오고, 은행들도 데이터를 이렇게 잘 모았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고민하는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해결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그래서 정서적 완전 판매라고 표현하는데, 그 판매를 하고 정서적 완전 판매가 바로 저는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업이 열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책임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R&D 본부 상무님께서 신한카드의 미래 사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재영 상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재영 상무님은 신한카드 오토사업본부장과 신성장본부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신한카드 빅데이터 R&D 본부를 맡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R&D 본부장 장재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카드 미래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계속 앞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굉장히 많은 기회와 또 위기 요인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실은 이 기회 요인보다는 위기 요인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첫 번째 이 아키텍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를 비교하거나 카드 서비스를 비교해 보시려면 일일이 각 그 금융사에 가서 이 비교하거나 혹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비교밖에는 되지 않는데, 지금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금융상품을 중개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자 마진도 줄어들고 또 각 이제 올해 1차로 2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지금 나와서 각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중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금융회사들은 이 다양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저희 카드사 데이터를 가지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에
OTT 사업의 플레이어들이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한번 어떻게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상했던 대로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한 84%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데이터 테크가 없으면은 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해외 이제 테크 기업들로부터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쟁한다는 부분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생활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먼저 신 데이터 페이먼트 환경 변화가 금융업하고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디지털 금융 고도화에 대한 미래의 수용도 및 금융 이용 행태, 그리고 신한카드의 3대 미래 사업 모델, 그리고 신한카드의 3대 뉴 플랫폼 사업의 위닝 전략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신 데이터와 페이먼트 사업의 환경 변화는 이제 기존 금융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앞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8월 달에 표준 API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요. 1차에 28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또 아까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사업자들도 이제 3월 달에 신청 접수가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몇 개만이 아마 이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많은 기업들이 생존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서너 개 수준으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보면 4개 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그리고 페이먼트 사업, 이것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종합 결제 지급 결제 사업, 그리고 앞서 이제 박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개인 사업자 신용 평가 사업, 이런 것들이 4가지 축으로 서로 이 횡과 그리고 이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금융 플랫폼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사업 설계 전에 이 디지털 금융 고도화에 대한 고객의 수용도 및 금융 이용 행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하고 같이 다양한 이제 시장 행태를 한번 분석해 봤고요. 그 분석에 따라서 사업 전략을 같이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내용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오늘 발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은 내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스스로 직접 관리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도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77%가 조사됐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먼저 이용해 보겠다가 53%, 혜택을 고려한 뒤에 이용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42%로 이제 무려 95% 정도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다와 그리고 잠재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꼭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통합 조회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했던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정보 동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보 동의가 도대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까지 정보가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부분도 56% 정도가 나왔고요.
의외로 상품 서비스 추천에 대한 이 소구력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프로파일링권의 행사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2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는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까 감독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성에 대해서 가장 높게 그 평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브랜드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브랜드 신뢰도를 쌓는 부분에서도 전략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는 어떤 업체를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피셜은 아니고요. 일단 정부 공공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금융신용평가사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형 포털과 플랫폼사에 대한 이 부분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는 통신사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이미 테크 플랫폼들은 그 지금 경쟁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스 오늘 제 뒤에 발표를 해주신 토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페이, 그리고 이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급 결제 그리고 특히 커머스 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촉발되어서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개인 사업자 12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도 같이 동시에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서비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 앞서 이제 금융위의 발표 내용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사각지대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의 담보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신용에 따라서 사업 자금이 제공되는 이 특성이 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이 지금의 금융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꿔 나가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이 소상공인 혹은 또 자영업자들한테 제공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으로 보면은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 사라지고 이 대량화되고 오히려 획일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ESG 관점에서도 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제공할 수 있는 오퍼를 좀 더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저희 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이라고 불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식과 시장이 성숙한 상태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저희 사업의 네이밍은 DNA라고 사실 명명을 했습니다. DNA라고 명명한 데는 아예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절박함을 담은 거고요. 이 구체적으로 네이밍을 담은 부분은 데일리 PEFM입니다. 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하루에 접할 수 있는 결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데일리 PEFM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금융사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비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쟁 대상자가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비금융회사들하고 경쟁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먼저 시작은 되지만 점차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로 가게 될 테고 공공으로 가게 될 테고 비금융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느끼는 게 1단계에서는 크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리스크를 분석하는 영향은 굉장히 앞서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분석한 다음에 제공할 컨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가장 큰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공해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 역량을 커버하고도 남을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카드사나 혹은 은행,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과 그리고 금융상품의 니즈를 분석하는 역량은 뛰어나지만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어서 1차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제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서 새로운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고 해서 뉴 디스커버리 플랫폼으로 명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가맹점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카드사는 굉장히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가맹점들은 가지고 있지만 카드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실한 차별성은 오프라인의 가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가맹점을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회 요인으로도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컨텐츠력은 약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흘러가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은 카드사와 제휴사가 오퍼를 사와서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예정이냐면은 이 가맹점이 오퍼를 스스로 탑재를 해서 이것이 고객에 스스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하는 역할로 바꾸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드업은 현재는 결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오토금융과 같은 금융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결제업도 물론 이제 오픈 뱅킹에도 카드사도 오픈 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어진 이제 종합 결제 사업자로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금융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만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금융을 또 중개 판매하는 사업으로도 확장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비금융 사업까지 이제 함께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B2B 사업도 함으로 인해서 카드업을 비욘드 카드 그리고 비욘드 금융업으로 확장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대 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데일리 PEFM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카드 결제만 일어나고 있던 부분을 이 계좌 기반으로 해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향후에는 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지불 결제할 수 있는 예금을 사실은 담아두는 선불형 결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합 지급 결제 사업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부분을 상당히 미리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 디스커버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가 부족한 부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가장 강점이 소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소비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게 되면은 어떤 이 오퍼를 필요로 하는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맹점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금융, 비금융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매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상한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그 이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오퍼를 생성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세 개의 이제 플랫폼의 축이 각각 따로 놀게 이제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제되는 순간에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A라는 가맹점에서 이 결제를 하는 시점에서 이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오퍼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마치 세 개의 플랫폼의 앱들이 나와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들어와서 컨택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고객 입장에서 보면 심리스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드 서비스를 아마 받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내려서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그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 오퍼를 구매해 와서 이를 LMS나 혹은 FC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고객의 니즈를 다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머신러닝으로 고객의 사용 패턴을 즉시 분석하고 그게 맞는 오퍼를 바로 끌고 와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나 관여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위닝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지불 결제에서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당연히 이제 지불 결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불 결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 서비스를 같이 묶어 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 금융그룹 산하에 있는 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KB 금융에서도 발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 자산 관리 영역까지도 특화되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아까 살아남는 한 서너 개의 플랫폼에 포함되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투자 그리고 금융 공구와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NDP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들어와서 본인의 성향을 체킹할 수도 있게 설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검색했던 소셜 이제 카테고리들을 아예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룹핑할 예정인데 이걸 저희들은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유통업에서 많이 하고 있죠. 미트 클럽이나 뭐 라이딩 클럽 이런 이제 이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묶어서 공동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또 혜택을 드리는 그룹핑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그룹핑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혜택은 자동으로 가맹점이 원래 카드사는 본질이 사실은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고객하고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의 성격을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서비스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는 토스이고요. 이 소비 데이터와 금융 서비스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프스타일 그룹을 분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중국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 회사에서 시도를 했다가 이 부분이 사실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데이터량의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혜택이 고객에게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맹점 플랫폼에 관련돼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마 개인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 기반은
이 사실 사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사업자로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비스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그러면은 수익도 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처음에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뭐냐면 수익성이거든요. 사실은 공공성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익이 계속 나야지만 이 서비스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 서비스가 계속 좀 더 나은 질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담보하는 부분은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는 공공성 부분을 많이 보겠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어서 이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지금보다 높은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다양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금리보다 낮게는 사용하지만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융 수익을 확보를 해서 이 금융 수익을 통해서 이 가맹점들이 다양한 오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케팅 툴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신한카드는 약 2,200만의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2,200만 고객에게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동의 A 지역에 있는 본인의 서비스에 맞는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해서 열어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가맹점들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같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생태계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발표는요. 신중희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사업개발 실장님께서 토스의 성장과 마이데이터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중희 실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NBT 사업개발팀장을 거쳐서 현재는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사업개발 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스팀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중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핀테크 기업, 저희와 같은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토스의 성장과 방향,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대 금융 플랫폼의 미래,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대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제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스의 성장과 방향입니다. 토스는 금융의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토스의 시작은 간편송금으로 금융의 불편한 지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간편송금을 시작한 토스는 토스의 고객들은 토스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현황들을 조회하고 비교하면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경험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들은 해외의 핀테크 사례들인데요. 신용 조회를 관리하는 크레딧 카르마, 투자 경험을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로빈훗, 아니면 통합 은행 플랫폼을 제공하는 레볼루트처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데요. 토스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담아서 금융의 슈퍼앱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스의 성장은 결국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토스는 약 1,800만의 사용자가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00만의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쪼개보면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 국민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는 앱이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약 1,000만 정도가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1,000만 정도의 사용자가 약간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들은 금융 활동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월간 송금액 기준으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이 월간 약 5조 정도의 금액이 되고 개인의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약 1,200만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금융 활동들이 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토스의 성장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서비스들과도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누적 송금 거래 기준으로 보면 벤모가 약 7년 만에 달성한 80조 원에 달하는 송금액을 토스는 약 3년 만에 달성했고요.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1,100만에 도달하는 것은 크레딧 카르마보다 3년 정도 앞섰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계좌 관리를 조회하거나 카드 내역을 관리하는 조회 서비스의 이용자가 300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정도 앞섰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온 토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 또한 굉장히 커서 저희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또한 금융회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금융시장은 크게는 4가지입니다. 결제, 그리고 상품 중개, 리테일 뱅킹, 리테일 증권, 이 4가지 시장이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이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들을 통해서 이걸 토스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도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데요. 타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소비자들은 금융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 활동들을 경험하고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당 저축액 기준으로 봐도 거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신용카드 보유 장수로 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신용카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보험 지출도 굉장히 높고 또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커머스 결제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특성과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패턴의 변화는 온라인 가속화를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가속화를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하고자 각 분야에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보험의 경험을 제공하는 토스 인슈어런스, 그리고 결제 맥락을 저희가 점유하고자 하는 토스 페이먼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안전한 모바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 증권, 곧 이제 본 인가를 앞두고 있는 토스 뱅크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 토스의 성장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저희 그리고 다양한 금융 플랫폼들이 어떤 방향으로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개인의 정보, 금융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정보 보유기관,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이겠죠. 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온다는 점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온라인 쇼핑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변화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생수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이 생수를 찾아가시진 않을 거예요. 모바일 쇼핑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제품들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패턴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변화가 금융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금융에서의 상품의 생산과 유저의 고객이 소비하는 소비의 접점이 분리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전 시장의 경향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토스에서도 마이데이터 시대 전부터 이러한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고 현재 약 70개 정도의 금융 상품이 토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소개되고 저희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지만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 속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역시 마이데이터 시대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들이 등장하면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금융 플랫폼이 생산과 소비의 접점을 분리해서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일까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금융 정보를 모바일 최적화해서 기존의 금융 경험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느냐인데요. 이게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금융 정보들은 상품에 대한 복잡도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요.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고객의 금융 패턴들을 찾고 그 패턴들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을 소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소개하는 방식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서 모바일 사용 경험에 좀 더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그 소개하는 상품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편의 제공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서비스에 락인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러한 잘 갖춰진 모바일 UX와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이 최적화될 수 있는지, 그게 고객의 혜택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잘 찾고 그걸 소개하는 것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확률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토스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 정보들을 토스의 서비스 내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소개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맥락에 맞는 금융 상품들을 추천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금융 서비스로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른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잘 가공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하고 안정성 있는 금융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정보를 다양한 금융 제휴기관을 통해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깊은 고민과 상품 추천 로직을 개발해서 다양한 금융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준비가 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금융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의 갈림길은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을 해서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서비스가 탄생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율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율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픈뱅킹의 성공 요인을 마이데이터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이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지급결제망인 오픈뱅킹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성공적인 도입의 이면에는 금융결제원이라는 허브망을 통해서 허브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용기관과의 연동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또한 지금 중개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개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만들고 또한 중개기관을 오픈뱅킹처럼 좀 더 간소화하여
시장 진입을 굉장히 손쉽게 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데 조건이 제도적으로 있는데요. 이걸 좀 완화하는 것이 즉각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완화를 통해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자가 탄생하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의 문턱을 조금 완화하고 또한 그 시장의 진입의 문턱을 완화하는 것이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진입을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정보 요구권을 전송할 때, 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현재는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통합 인증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객이 서비스에 처음 진입을 할 때 인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절차가 서비스의 품질을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를 들면 CI를 다룰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면 각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 수단을 통합 인증 수단에 포함시키는 방법들을 논의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서비스 진입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그리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들을 출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언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번 달 초에 금융 당국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마이데이터에 전송되는 정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국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에 서비스했던 정보가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서비스 초기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전에 제공하던 서비스 대비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마이데이터 하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 마이데이터 제도의 방향성과 맞춰서 이런 정보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제공들이 확보가 된다면 좀 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혜택이 되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협업에 대한 분위기와 협업에 대한 경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토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